잘 주무셨는지요? 요사이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도 너무나도 큰 일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인사말은 간밤에 아무 일 없이 잘 주무셨는지요가 아닌지. 오늘은 올해 2024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책들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테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여수의 사랑으로 한강 작가의 처녀작입니다. 이 책에 쓰여진 작가의 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길뿐일까 하는 끈질긴 의문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이 난다. 되돌아 나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꺼질 듯 말 듯한 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자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안도감이 찾아왔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썼고, 거품을 뿜으며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 때마다 보았다. 일렁이는 하늘, 우짖는 새, 멀리 기차 바퀴 소리, 정수리 위로 춤추는 젖은 수초들을.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인 이 세상에서 갚기 힘든 빛이 있다. 느릿하고 힘 붙이는 걸음걸이를 견디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준 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이 책을 밝은 정표로 드리고 싶다. 1995년 7월 한강. 여수의 사랑.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은 지금도 상처 입은 목소리로 울부짖어대고 있을 것이다. 여수만의 서늘한 해류는 멍든 속살 같은 푸릇푸릇한 섬들과 몸 섞으며 굽이 돌고 있을 것이다. 저무는 선착장마다 주황빛 알 정구들이 밝혀질 것이다. 부두 가건물 사이로 검붉은 노을이 불타오를 것이다. 찝찝한 바닷바람은 격렬하게 우산을 까뒤집고 여자들의 치마를 머리카락을 허공으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왔을까? 통곡하는 여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빗물이 객실 차창에 여러 줄기의 빗금을 내리긋고 있었다. 간간히 벼락이 빛났다. 무엇인가를 연달아 부수고 무너뜨리는 듯한 기차 바퀴 소리. 누군가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아물지 않는 것 같은 빗소리가 아련한 내성을 삼켰다. 음산한 하늘 아래 나무들은 비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젖은 줄기와 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졌다. 노랗고 붉게 탈색된 낙엽들이 무수한 불빛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흩날렸다. 조금 큰 활엽수들은 의연하게 줄기가 여린 무목들과 갈대숲은 송두리째 제 몸을 고통에 바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도 그들의 뿌리를 움켜 안은 대지도 놀라운 힘으로 인내하고 있었다. 무수한 보릿잎 같은 빗자국들이 차창과 내 충혈된 눈을 핥히었다. 손목시계는 얼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열차가 종착역인 여수를 닫으려면 앞으로도 2시간 가까이 절로를 달려야 했다. 나는 깍지 끼고 있던 손매듭을 풀어
허리 아래로 늘어뜨렸다. 캐시밀런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좌석 등받이에 상처를 밀착했다. 며칠 잠을 설쳤던 탓에 저절로 눈꺼풀이 감겼으나 심장은 여전히 초조하게 두근거리며 의식의 한 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감은 눈앞에 물고기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반경 20cm가 채 안 되는 둥그런 어항. 그 속에 감질나게 몇 가닥 흔들리고 있는 청록색 수초들. 수초를 투명한 지느러미로 건드리며 빙글빙글 맴을 그리는 금붕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불현듯 나는 두 개의 층계를 한꺼번에 헛디딘 것처럼 소스라치며 가수면에서 깨어났다. 그 물고기들은 죽었다. 어제 아침 나는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죽은 금붕어를 비닐봉지에 싸서 대문 밖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자언이 떠난 뒤의 나흘 동안 그녀의 물고기들은 아침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허연 배를 뒤집으며 수면으로 떠올랐다. 자언이 하던 것과 똑같이 정성껏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 주었지만 나는 그것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진 어항의 물을 쿨렁쿨렁 소리를 내며 수쳇 구멍에 비웠다. 미끈거리는 어항 유리 안쪽을 물비누로 씻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낸 뒤 높다란 선반 위에 엎어 놓았다. 갑작스러운 욕지기가 치밀어 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욱 하는 신음과 함께 타액과 물이 싱크대 홈통에 터해졌다. 뱃속에 남은 것들을 마저 개우기 위해 나는 목젖 깊이 검지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아직 용해되지 않은 파랗고 노란 알약과 캡슐들이 흐물흐물한 위액을 뒤집어 쓴 채 토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다시 육지기가 치밀었다. 수채구멍으로 알약들을 밀어 넣었다. 구토한 다음이면 을의 입속에 고여드는 낯익은 체념과 회한 따위를 곱씹으며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맵싸한 소독약품 냄새가 풍기는 수돗물에 입을 헹궜다. 세면장의 계단 턱을 무릎으로 짚고 방문을 열었다. 고무 슬리퍼를 벗어 던졌다. 장판바닥에 쓰러지듯 상체를 엎드렸다. 이런 순간에 자은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마를 방바닥에 찢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나직한 목소리의 환청은 이미 귀청까지 다가와 내 먹먹한 고막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처음 내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토악질하는 것을 발견한 저녁에 자언이 던졌던 물음이었다. 여간 눈여겨보지 않았다가는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없겠다 싶을 만큼 눈, 코, 입 어느 하나 특색이 없는 생김새의 자언은 목소리만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위경련을 해요. 정선 씨가 이러는 거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싱크대 홈통에 고개를 처박은 나의 어깨를 붙안으며 자언은 나무라듯이 제쳐 물었었다. 그녀의 다급한 물음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는 수도꼭지에 입술을 들이댔다. 이미 깨끗해진 혓바닥과 입천장을 손가락으로 문질러가며 연거푸 헹구었다.
상관 말아요. 나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날 저녁 나는 언제나처럼 쉴 새 없이 싱크대로 달려가서 손을 씻었었다. 손이 청결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다. 손가락 끝이 우들투들하게 불어오를 때까지 비눗물로 문지르고 닦아대다가 나는 기어이 토악질을 하고 만 것이었다. 뭐가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자은이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육지기가 치밀었다. 어깨를 붙들고 있는 자은의 몸을 밀어냈다. 다시 홈통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기 시작했다. 저녁 내내 씻어낸 쓰라린 뺨을 타고 생리적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이 목줄기가 따끔따끔하게 젖었다. 눈물로 흐릿하게 가려진 시야 옆으로 자은의 맨발은 차가운 세면장 바닥을 안타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자은은 내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서늘한 손가락이 내 뜨겁게 젖은 이마와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내가 그 손짓을 뿌리치자 자은은 둘 데 없어진 10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허공에 펼치며 쓸쓸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요. 그만해요. 해질녘에 밀려나가는 썰물처럼 환청은 천천히 귓가에서 잦아들었다. 자취방 유리창 가득 늦가을 오전의 다사로운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장판 바닥에 엎드렸던 몸을 굼벵이처럼 물어 누이며 나는 두 눈을 가들게 떴다. 명치 끝이 찢기듯이 아파왔다. 저교한 햇빛 속으로 무수한 먼지 입자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먼지는 진눈깨비 같았다. 먼 하늘로부터 춤추며 내려와 따뜻한 바다 물결 위로 흐느끼듯 스미는 진눈깨비, 여수의 진눈깨비였다. 열차는 여전히 비바람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습기 먹은 스피커를 통해 차장은 불분명한 목소리로 남원역이 가까웠음을 알려왔다. 추레한 차림의 안악들이 둘씩 셋씩 일어나 선반에서 짐을 내리고 우산을 챙기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수까지 열차는 아직도 많은 역들을 남겨두고 있었다. 자은의 이름자는 흔치 않은 것이어서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기쁠 흔 자예요 하고 짤막하게 대답하곤 했다. 대답과 함께 자은은 매우 익숙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는데 그것은 이름자와는 달리 조금도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다. 언젠가 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심 그녀의 이름에서 자취라든가 흔적이라든가 하는 다소 우울한 단어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은의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웃음을 보았을 때 나는 심술궂게도 난자된 흔적이라는 말을 떠올렸었다. 자은의 무관심하고 지쳐 보이는 미소에서 드러나는 무수한 세월의 상흔, 나보다 2살 어린 26살 처녀의 표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둠 탓이었을까? 그때 나는 얼핏 그 어둠이 자은의 지성의 그늘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외로운 표징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서 손쉽게 발견되는 표정이기도 했다.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 서 있는 얼굴들, 늦은 밤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차창 밖의 휘황한 네온 사인을 바라다 보는 눈빛들, 출근 무렵 살갗이 터질 듯한 지하철에 올라 말없이 몸 부대끼는 사람들의 메마른 광대뼈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기쁠 흔자예요 라고 내까리는 자언의 목소리는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의 외로움을 빻아다가 반죽해 놓은 흰 떡살같이 고즈넉했다. 내가 자언을 만난 것은 지난 늦봄 머리털을 태울 듯이 햇빛이 이글거리던 일요일 오후였다. 그 무렵 나는 자취방을 함께 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원래 그 방에 전세에 들었던 대학 후배가 1년 전에 군대에 가면서 나에게 월세를 놓았고 그 후로 나는 부산에 있는 그 후배의 어머니의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을 입금하며 지내고 있었다. 빠듯한 월급에 혼자서 그 월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으므로 룸메이트를 구해서 지냈는데 그네들은 석 달이 멀다 하고 짐을 꾸려 떠나버리곤 했다.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은 친한 친구의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녀에게는 유난히 책이 많았다. 각종 월간, 개간 잡지에서부터 교양 문고와 수많은 단행본들이 4평 남짓한 방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에게도 책이 적지 않은 편이라서 어쩌다 방문해 오는 사람들은 웬 간이 도서관을 차렸느냐고 농을 걸어올 지경이었다. 저녁 늦게 퇴근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고 그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책꽂이를 걸레로 닦곤 했다. 출근 시간이 늦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권 한 권의 책 낱장들을 후루룩 들쳐가며 먼지를 털었다. 그렇잖아도 아침 저녁으로 방바닥을 쓸고 닦고 한 번 씻은 손을 연거푸 씻는 나의 결벽증에 불만을 표시했던 후배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질겁을 했다. 잠옷바람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을 번쩍이며 책을 털고 있는 내 모습이 흡사 유령 같았다는 것이었다. 더러워서 더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그 후배의 손가방까지 열고 거기 담긴 얇은 시집들의 책갈피를 후루룩 털었다. 동트기 전부터 창문을 열어 더러운 방 안 공기를 내보내고 책꽂이와 창틀을 닦은 걸레를 두들겨 빨았다. 그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어느 날 저녁 후배에게 너무 낡아 누렇게 변색된 책들을 종이 상자에 넣어 세면장에 내놓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연해진 표정으로 내 초조히 빛나는 눈을 들여다 보았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수초 동안의 침묵 뒤에 후배는 메마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후배는 떠났다. 그 많은 책들을 다시 노끈으로 묶고 상자에 넣어 소형 이삿짐 트럭에 가득 싣고 난 뒤 그녀는 아직도 불쾌감이 가시지 않은 안색으로 나에게 말했다.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보기엔 언니한테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언을 만나던 그 휴일 오후까지 나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내 결벽증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소문이 퍼져 있었다. 찻집방을 거쳐간 사람들이 저마다 나에 대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엘이라는 생각이
내 초조한 신경을 들쑤셔 놓았다. 나로서는 조금의 악의도 품고 있지 않은데 단호히 떠나버린 그네들. 다시 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안부 전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네들에게 나는 은밀하게 상처받고 있었다. 더군다나 중간에 아름아름으로 소개해준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친하던 사람들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참기 힘든 것이었고 결국 나는 애초에 전혀 모르던 사람과 지내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나는 16절 백지 석장에 검정 사인펜으로 동숙자 구함, 세면장이 딸린 작은 방, 월세 15만 원, 선불에 보증금 없음 이라는 문구와 내 전화번호와 약도를 또박또박 적었다. 동네가 작으니 석장이면 충분하리라 여겨졌으며 얼마간 기다려보아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낼 생각이었다. 그 어설픈 광고지들과 풀통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을 때 인적 없는 골목에는 하오의 강렬한 햇빛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빨래 삶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 골목 끝 연립주택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아스라하게 들려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전봇대에 광고지를 붙였을 때 나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흘끗 뒤를 돌아 보았다. 3미터쯤 떨어진 단독주택의 문간에 낯선 젊은 여자가 혼자 서서 이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의 발 옆에는 큼직한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고 한 손에는 조잡한 기하 무늬의 보자기로 싼 큼직한 보뚱이가 들려 있었다. 골목에 아무도 없는 줄만 알았던 나는 다소 놀랐다. 저렇게 주저리 짐까지 싸들고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쳤구나 하고 생각하며 골목을 걸어 내려가다가 문득 무엇인가가 목덜미를 잡아끄는 느낌에 다시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보퉁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2 가방을 양손에 든 채 간신히 몇 발짝을 햇볕 가운데로 옮겨 놓는가 싶더니 다시 짐들을 흙바닥에 팽개쳐 놓았다. 때늦은 두꺼운 외투를 걸친 여자의 얼굴에는 쉴 새 없이 땀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손수건도 없이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는 손바닥으로 그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닦는 동작에 너무도 몰입해 있어서 이를테면 마치 이목구비까지 더 나아가 고유한 존재까지도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흡사 들지 않는 칼날로 단단한 과일의 내피를 도려내려는 것 같은 집요한 손놀림이었다. 남은 광고지들을 동네 슈퍼마켓에 딸린 공중전화 박스와 버스 정류장 옆 영화 광고판의 여백에 붙이고 난 뒤 나는 풀통을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빈손을 털며 골목길을 걸어 올라왔다. 반쯤 열린 대문을 열고 주인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툇마루에 앉아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던 주인집 할머니가 고개를 치어들며 나에게 대뜸 물었다. 아가씨가 무슨 광고를 붙였어? 어떻게 벌써 발견했는가 싶어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하고 대답하려는데 마루 한켠에 걸터앉아 있던 여자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좀 전에 골목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다.
아까와 같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거기 앉아 있었던 탓에 나는 미처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아가씨가 광고를 보고 왔다는디? 그때 여자는 가벼운 목례를 하며 소리 없이 웃었는데 그것은 백지스럽게 느껴질 만큼 무고한 웃음이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흥크러져 있었다. 뜨거운 겨울 외투는 이제 보니 단추가 하나씩 어긋나게 채워져서 정강이께의 밑단이 기역자로 각져 있었다. 닦는 일을 게을리하여 검은색에 가까워진 고동색 구두는 옆쪽의 밑창이 밤뼘쯤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흰 맨발의 살갗이 드러났다. 그 허술하고 이상스럽기까지 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순전히 그녀의 얼굴에 어린 고즈넉한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무척 지친 기색이었다. 오랫동안 여행하다가 돌아온 사람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피로와 너그러움이 그녀의 얼굴에 저녁 역광 같은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어딘가 친숙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묘한 분위기 때문에 나는 외투째로 두들겨 빨아주고 싶을 만큼 단정치 못한 그 여자에게 막연한 호감을 느꼈다. 여행 중이세요? 여자와 함께 세면장을 통해 자취방으로 들어서면서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내 질문을 듣지 못한 듯 어릿어릿한 눈짓으로 방의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어항이 없네요.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의 말씨는 허술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나긋나긋하고 쾌활했다. 난 어항이 있는 집이 좋은데.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여자는 키득키득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찰나 그녀의 무구한 웃음소리를 뒤집어 쓴 내 삭막한 자취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한 색조 환하게 덧칠된 것처럼 보였다. 간략하게 통성명을 한 뒤 생활비는 매달 10만 원씩 월세와 함께 거두고 세금은 식비와 난방비 등 속으로 아껴 써봐서 모자라는 돈은 다시 각출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남는 돈은 벙어리 저금통에 저축해서 나중에 헤어지게 될 때 반분하고 어쩌고 하는 너저분한 원칙들을 주섬주섬 늘어놓고 나자 그녀는 대뜸 외투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만원권 지폐 25장을 세워서 건네면서 그녀는 물었다. 그럼 오늘부터 살아도 되는 건가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그녀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아 하고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던 눈을 빛냈다. 마치 방금까지 꾸어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얼굴이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남쪽이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의 산세는 완만해졌고 빛발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삭을 흩어낸 빈 황토빛 논들은 단풍 든 능선을 향해 아득하게 뻗어나가 있었다. 논두렁에 꽂힌 허수아비들은 젖은 누더기를 바람에 펄럭이며 묵묵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50대 후반의 안악은 이 객실 저 객실을 옮겨다니며 두 좌석이 나란히 비어 있는 곳이 눈에 띄면
거기 눕는 식으로 하여 3시간 넘게 잠을 잤다고 했다. 누운 곳마다 자리 주인들이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무 데서도 잠들 곳이 없어진 뒤에야 안악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든 것이었다. 여태 난 편안히 잤어. 아가씨도 나 없는 새에 누워서 한숨 붙이지 그랬어. 웃음을 한 박 머금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안악은 잠깐 사이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무슨 흉몽을 꾸는지 이따금씩 흐흠 하는 신음소리를 입가로 흘리면서도 안악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잠든 안악의 얼굴에는 평생의 슬픔 같은 고란과 잔주름들이 깊숙이 패어 있었고 티색한 젖빛 브라우스 소매 끝으로 꼬깃꼬깃한 흰 내복이 낼름 혀를 내밀고 있었다. 지난번 약은 먹으면 오히려 구역질이 났어요. 어항을 비우고 토악질을 하고 난 어제 오후였다. 위경련에 뒤따르는 안두통 때문에 오른쪽 눈두덩을 검지손가락으로 짓누르며 내가 의사에게 말했을 때 50대 후반의 의사는 때이른 저승꽃이 돋기 시작한 민둥머리를 들어 올리며 입꼬리에 단정한 미소를 지었었다. 약을 먹고 구역질을 하면 곤란하지요. 약한 걸로 해드리지요. 의사의 볼펜이 갱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나를 위한 처방이 적히고 있었다. 내 고질적인 통증을 일시적으로나마 구해줄 묘방이 그 쪽지 안에 있었다. 과로하시는군요. 불쑥 의사는 점술가처럼 단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며칠간 죽을 두십시오. 의사의 손짓에 따라 진찰대에 눕자 섬뜩한 감촉의 청진기가 내 명치와 배를 두드렸다. 이어 의사의 노련한 손가락들이 배 이곳저곳을 누를 때마다 입을 굳게 다물려 했지만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이번엔 좀 심하군요. 주사 2대 맞으시고 내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처방전을 완성하고 있었다. 진찰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윗옷을 추스르며 나는 진찰실 창문의 브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찬란한 햇빛을 보았다. 아, 금요일인 이날은 휴가의 첫날인 것이었다. 번잡한 회사 일정을 비집고 가까스로 얻어낸 주말까지 끼워진 2박 3일의 휴가였다. 그 시간쯤 나는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아야 했다. 여수로 향하는 7시 30분 첫 기차에 올라 있어야 했다. 내일은 곤란한데요. 실은 나는 통증을 참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휴가예요. 가봐야 할 때가 어째서 여수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치밀었으므로 나는 말을 끊어버렸다. 그곳에서 누구를,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 그렇다면 경과를 봐서 월요일에 오세요. 약은 3일분 지어드리지요. 늙은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주며 휴가 잘 보내십시오 라고 사무적으로 인사했다. 벌써 3년 넘게 단골이어서 나의 내장과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의사였다. 처음 이 병원을 찾았을 때 나는 고통과 공포에 찌질려 있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대설도 지난 늦겨울이었다. 우환이 들어있던 나는 격앙된 목소리를 떨며 의사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잊을만 하면 꼭 이렇게
되고 말아요. 보세요. 전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말이에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군요. 아무 병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요? 난 아파요. 정말로 아프단 말입니다. 여태껏 누구에게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호소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진찰을 마친 뒤 늙은 의사는 예의 단정적인 억양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과로하시는군요. 그 말에 서린 이루 표현할 수 없이 냉정하고 사무적인 음색 때문에, 그리고 이토록 냉정한 의사가 인정할 만큼 내가 피로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위로를 받았던 것이었다. 수많은 냇가를 전전하던 끝에 시장통의 초라한 건물 2층에 자리한 그 병원의 단골이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날 엉덩이를 까내리고 얼굴이 희고 인매가 새침한 간호사가 놓는 주사를 맞은 뒤 우중충한 병원 계단을 내려왔을 때 전자오락실과 함께 쓰는 현관 바깥으로부터 언제부턴지 모르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선팅이 군데군데 벗겨진 유리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와락 외투 속으로 파고 들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노려보자 선뜩한 눈송이들이 하얗게 속눈썹에 맺혔다.